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핵심 테마 7번째와 이제 핵심 테마 8번째에 대한 이론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이제 평가예요. 자, 평가란 무엇이냐? 한번 보시면 자, 평가는 교육 현장의 가치를 판단해서 교수 학습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즉, 이 평가는 교육 활동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 또 중요한 내용이죠. 평가에는 어떠한 유형과 있고 기능이 있는지 꼭 아셔야 돼요. 자,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있는데 먼저 이 진단평가는 쉽게 설명하면 사전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평가. 즉 어떤 수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또 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이 수업을 들을 만한 적절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즉 학습자들의 특성을 점검하는 평가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형성평가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모여 수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럼 중간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중간고사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발달 개발 단계에서 이루어진 과정의 중심의 평가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 내가 만약에 우리 대학교 수업으로 보면 보통 1에서 16주 진행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중간 평가를 형성 평가를 언제 하냐? 이게 중간 8주 차에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8주 차에 진행한 이유는 내가 우리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수업을 진행했는데 얼마큼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느냐?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목표를 잘 이루고 있느냐? 예. 를 판단하기 위해서 중간에 형성평가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총괄평가는 뭐예요? 이 16주 마지막에 하는 거. 즉 우리 마지막에 뭐 해야죠? 이제 기말평가를 하죠.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주부터 16차까지 쭉 진행해 왔는데 얼만큼 이 전체적인 이 수업에 대해서 따라왔는지 그래서 마무리 시점에서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형성, 총가. 자, 이런 평가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냐? 자, 첫 번째 교수 학습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큼 이 지도가 효과적으로 지도됐는지, 평가가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됐는지, 그리고 학습자의 운동 수행 참여 및 향상 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평가를 통해서 학습자의 상태도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수업을 진행했는데 너무 어려웠어. 만약에 시험을 평가를 했어. 근데 점수가 너무 낮아. 그럴 경우는 너무 내가 어렵게 수업을 진행했거나 이 과제 자체가 과목 자체가 어려웠다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도 방법과 관리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역량 판단,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 과제의 적합성, 적절성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교육 목표에 따른 학습 진행 상태 점검 및 지도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자, 학습 진행 상을 점검할 수 있죠. 뭘 통해서? 형성 평가를 통해서. 그렇죠? 형성 평가를 했는데 너무 학생들이 점수가 낮아. 그럴 경우는 너무 이 수업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 난이도를 낮춰서 그 다음에는 또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자, 평가의 양어도예요. 자, 이 부분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꼭 아셔야 되고 양어도에는 크게 타당도, 신뢰도가 있다. 자, 먼저 타당도라는 건 뭐예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내가 배드민턴의 스트로크, 즉 샷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어. 근데 만약에 내가 설문지를 사용을 하는데 배드민턴의 샷에 대한 설문지를 사용이 아니고 축구 슛에 대해서 설문지를 사용했어. 그럼 이게 타당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걸 측정하고자 할 때 정확하고 적합한 측정 도구로 측정했는지 이거 예에 나오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하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을 하면 타당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적합한 도구를 사용을 했는지. 거기엔 내용 타당도가 있는데 즉 자,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내 대상이 성인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지 내용이 성인에 관련돼서 성인의 난이도로 맞춰서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문항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건 내용 타당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에 맞게 내가 검사 문항이 측정하려고 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잖아요. 그 내용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지 이 문항들이 그게 내용 타당도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보통 우리 내용 전문가나 그 분야의 전문가 그래서 내용 전문가가
분석 과정을 통해서 검사 문항이 의도한 바를 측정하는 데 적합한지를 판단함으로써 평가를 하고 있다. 즉 문항의 적합성, 그 내용의 적합성을 이제 내용 타당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거 타당도예요. 중거 타당도는 무엇이냐? 내가 A를 측정하려고 해. 근데 이거의 중거가 되는 그런 유사한 또 다른 이제 B의 실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두 개는 유사하겠죠. 그만큼 얼만큼 이게 관련이 있는지, 즉 측정 도구의 측정 결과가 내가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거의 중거가 되는 B에서 나온 이 결과 있죠. 그거와 얼마나 유사한지의 그 관련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게 중거 타당도예요. 그러니까 즉 내 검사 결과와 중거가 되는 검사 결과의 유사성, 관련이 있는 정도를 이제 중거 타당도라고 합니다. 거기는 예측 타당도가 있고 이제 공인 타당도가 있어요. 자, 예측은 이제 미래의 측정 결과의 연관성을 예측이라 하고요. 그다음 공인은 현재의 다른 측정의 결과의 연관성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래의 측정 결과라는 건 뭐예요? 지금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 갭을 두고 나중에 측정했을 때 이게 얼만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이제 타당도를 예측 타당도라고 하고요. 공인은 현재 측정했을 때 현재의 다른 어떤 결과에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타당도를 예측 타당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 구인 타당도는 뭐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축구 드리블에 대해서 평가를 측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드리블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 드리블을 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드리블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하체 근력도 필요하고, 그다음 상체 몸의 이제 균형, 그다음 등등 여러 가지 항목 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러한 항목들이 내가 축구 드리블을 평가하기 위한 걸 얼마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항목들이 축구 드리블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대표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제 구인 타당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신뢰도입니다. 네. 신뢰도는 이제 측정 도구의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일관된 이제 측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얘기예요. 즉, 자, 초등학생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할 경우 A 초등학교와 B 초등학교의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즉 A 초등학교의 설문지를 사용하고 B 초등학교 설문지를 사용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상관관계가 높잖아요. 그렇죠? 즉 이럴 경우 이제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자, 검사 재검사예요. 자, 검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검사했어요. 1차. 그다음 또 지나서 2차 검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두 번 측정을 한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점수 간에 그럼 점수가 나오죠. 만약에 뭐 80점 나오고 82점 나왔어요. 그럼 좀 유사한 범위에 있는 거잖아요. 80점대. 그럴 경우는 두 개 신뢰도가 높고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검사, 재검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동형 검사는 뭐예요? 자, 동일한 구인을 측정하는 두 개의 검사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설문지를 하나만 했지만 이제는 동일한 유사한 내용의 설문지를 A, B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예,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만약 우리 시험 보면 자 동일한 문제지만 A형 있고 B형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 구인이지만 이걸 두 개의 검사지를 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로부터 나온 검사들 뭐 점수가 나오겠죠. 이거에 이제 상관관계를 구해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건 이제 동형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두 개의 설문지. 내적 일관성은 뭐냐? 하나의 설문지 안에 이 문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항들이 얼만큼 일관성이 있는지, 관련이 있는지 내용들이. 즉 아까 우리 타당도는 이렇게 이거 축구 드리블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A 항목, B 항목, C 항목, D 항목. 그럼 이 항목들이 각각 항목들이 얼만큼 축구 드리블을 측정하는데 얼만큼 타당한지에 대한 내용이 구인 타당도면 이 항목들 안에 이런 문항들이 또 있잖아요. A 항목에 대한 이제 문항들. 그런 문항들이 얼만큼 연관성이 있는지, 이 연관성 유무를 통해서 이 신뢰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내적 일관성 검사다. 그래서 주로 이제 통계학에서는 이제 크롬바흐 알파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수를 측정을 합니다. 통계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 문항들이 얼만큼 A를
잘 반영할 수 있는지, 이 A를 반영한 이 문항들이 얼만큼 관련이 있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어떠한 문항은 A를 측정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건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반분 신뢰도 검사를 한 번 검사 실시해서 점수가 나오죠. 그걸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 나눠서 두 개의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측정하는 거죠. 상관관계로 신뢰도를 측정하는 거. 예. 얼마큼 이게 점수가 관련이 있는지, 뭐 홀수, 짝수로 이렇게 구분해 나눠서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평가의 기준입니다. 평가에는 절대 평가 있고요, 상대 평가 있고, 자기지향 평가, 수행 평가, 실제 평가가 있어요. 자, 절대는 말 그대로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거 지향 평가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우리 학교 수업에 든 학생들이 자 80% 이상만 넘어가면 다 A 학점을 줄 거야. 그러면 모든 학생이 80% 넘었어. 그럼 다 A 학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 평가는 그 전체 15명의 학생이 있어. 그러면 서열이 쭉 나오잖아요. 1등부터 15등까지. 그럼 1등부터 해가 쭉 이제 점수를 평가를 하는 거죠. 예,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걸 이제 상대평가, 규준지향 평가라고 하고, 자기지향 평가는 뭐예요? 예, 학습자를 학은 지식과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평가 방법이에요. 내가 얼마큼 이 과제를 수행하는지, 예, 그걸 자기지향 평가라고 하고, 수행 평가는 얼마큼 이제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 과제에 대해서 수행이나 산출물의 이제 질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뭐 학생 평가,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그 과제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수행 평가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실제 평가입니다. 실제 평가는 수행 평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이 실제 상황에서 요구되는 과제와 같이 유사한 과제를 수행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나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실제 평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예,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평가 기법이에요. 평가 기법에는 자, 체크리스트 있습니다. 자, 체크리스트는 어떤 특정 행동, 특정 특성 등을 나열한 목록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예를 들면 어떤 문항이 있어요. 뭐 배드민턴 백핸드, 뭐 하이 클리어, 그럼 문항이 쭉 있겠죠. 이렇게 방법. 그럼 여기서 잘 수행했는지, 뭘 어떻게 따라 했는지, 정확히 했는지, 그럼 뭐 yes 아니면 no, yes, no, why, no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문항을 이렇게 딱딱딱 읽어보고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걸 이제 체크리스트라 하고요. 그래서 뭐 자료 쓰십시오. 어떤 행동이 발생 여부에 따라서 예, 아니요로 답하는 측면도 있고, 뭐 우수, 보통, 미흡의 평가도 가능하다. 문항의 이 질문에 따라서. 자, 평정 척도는 뭐예요? 우리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2024년도. 우선 질적 차원을 양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이런 문항이 있잖아요. 문항이 지어지죠. 그럼 여기에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리커트 척도라고 하거든요. 척도라고 해서 이제 뭐 3점 척도, 5점 척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평정 척도는 3단계, 5단계.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가 운동 기능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 운동 기능 평가 질문이 있죠. 그러면 뭐 yes, no, 뭐 우수, 보통, 미흡이 아니고 여기에 1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1, 2, 3도 있고 1, 2, 3, 4, 5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보통, 그 다음 여기에는 이제 뭐 미흡이 있고, 여기는 이제 매우 미흡, 그럼 여기는 그냥 만족, 여기는 또 매우 만족. 그래서 문항을 읽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1번 문항에 뭐 1번, 2번 문항에 3번. 3점 척도는 여기가 이제 아마 보통, 여기가 불만족, 여기는 만족,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겠죠. 문항마다 이렇게 쭉 번호가 있잖아요. 1번부터 5번, 1번부터 5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내려가는 게 바로 편정 척도다. 근데 이렇게 수집된 질적으로 측정된 이 수치를 가지고 모으면 이제 양적인 자료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질적 차원을 양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루브릭이에요. 루브릭은 뭐냐? 어떠한 그
행동, 동작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축구 인사이드 패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쫙 설명을 나열해요. 예, 나열하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미흡, 그다음 초보, 그다음 우수, 여기는 탁월. 네, 5까지는 아니고요. 4죠. 그러면 이게 1번, 2번, 3번. 그럼 여기 쭉 그 수행하는 데 나열되어 있죠. 어떻게 수행하는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실시하고 나서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이번에 했는데 나는 좀 우수한 것 같아. 그 우수한 거에서 체크하고 또 똑같이 이게 여기 있겠죠. 1번부터 5번, 4번까지 1번부터 4번. 2번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쫙 읽어요. 그 다음 뭐였지? 나 이번에는 좀 미흡했어. 1번 미흡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체크리스트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근데 루브릭의 큰 특징은 평가자에게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각각의 수행 수준의 특징에 대한 정보가 여기 제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그 특징들. 그럼 내가 그걸 읽고 내가 얼마큼 수행했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수치화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루브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관찰은 말 그대로 관찰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동료 평가는 우리 앞에서 많이 얘기 들었죠. 뭐 동료 교수 평가, 동료 평가, 서로 교사가 제공한 그 점검표를 바탕으로 학생들끼리 서로 평가하는 거고, 학습자 일지는 뭐 자신이 직접 이제 기록을 하는 거를 학습자 일지라고 하고, 학습자 면접 및 설문지는 스스로 이제 면접을 하는 거죠. 면접을 통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등등의 이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 바로 이제 평가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테마 7번째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파트죠. 8번째. 스포츠 교육자의 전문적 성장. 즉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교육자들이 즉 지도자들이 어떻게 전문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핵심 역량으로는 자, 인지적, 수행적, 태도적 자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각각이 학교 체육의 전문적인 핵심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용 쉽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험에 한번 나왔거든요. 자질로서 자, 지식이 필요하죠. 그다음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그다음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 자, 지식은 뭐예요? 학교 체육 전문인으로서 학교 체육 전문인은 여러분 뭘까요? 바로 체육 교사잖아요, 그렇죠? 체육 교사로서 내가 가르친 교과목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갖춰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학습자 이해, 그다음 교과의 지식, 예. 그다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까요? 교육 과정에 맞춰서 그 수업을 개발해야 되고 또 수업을 계획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 내가 운영한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평가해야 되고 그다음 태도는 뭐예요? 교사로서 갖춰야 될 뭐 성품과 인성, 행동, 자질, 사명감 등등이 이제 태도에 해당이 된다. 이게 한번 문제에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생활체육 전문인이에요. 자, 생활체육 전문인은 이제 인지적 자질, 기능적 자질, 자, 인성적 자질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기능적이죠. 네, 오타.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문적 체육 핵심 역량으로는 자, 전문은 뭐예요? 바로 그 뭐 코치, 감독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지금 우리 학교 체육 전문인, 생활 체육 전문인, 전문 체육 전문인 이렇게 쭉 나눠서 하고 있는데 뭐 전문적 자질로서는 뭐 철학 및 윤리, 뭐 안전 예방, 컨디셔닝 등등 이렇게 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는 좀 낮아요. 자, 그 다음 주 출제된다면 이제 여기 장기적인 전문인 성장 및 발달인데 예전에는 2020년 전에는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빈번하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출제는도. 근데 올해는 많이 출제가 되지 않고 있지만 이 전문적 성장 부분에서 그나마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또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전문적 성장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자, 형식적 성장, 무형식적 성장, 비형식적 성장. 자, 쉽게 설명해 드리면 형식적 성장은 어떤 고도로 제도화된 혹은 관료적인 교육 과정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학 학위 그리고 체육 지도자 연수 과정. 여러분이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는 그건 뭘까요? 바로 형식적 성장이잖아요. 예? 어떻게 체육 전문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예, 혹은 이제 학위 및 자격증을 따는 거 그런 걸 이제 형식적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무형식적 성장은 자 공식화된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자, 공식화된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은 이제 뭐냐? 형식적 성장이라면 그 반대로 비공식화된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길지 않고 단기간에 자발적으로 즉 뭐 세미나, 학술 세미나 등등 뭐 워크숍에서 받은 성장들 그런 경우 우리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뭐 포럼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 거 그런 걸 이제 무형식적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비정규적 수업도 마찬가지고 뭐 코칭 컨퍼런스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일단 비형식적 성장은 말 그대로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얻는 형식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있었던 선수 경험을 바탕으로 혹은 뭐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뭐 잡지나 아니면은 동료 코치들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형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통한 성장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전문적인 성장 방법으로는 형식적 성장, 이 사례를 보시면 좀 쉽게 이해되실 수 있어요. 일단 무형식적 성장, 비형식적 성장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스포츠 교육학 총 8가지 핵심 테마 파트에 대해서 핵심 이론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스포츠 교육학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해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계속 문제를 푸시고 이론 내용 계속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 먼저 그다음 암기가 필요하신 분은 암기를 하시면 학습하시는데 문제를 푸시는데 정말 어려움 없으실 거고 올해 2024년도 출제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문제 푸시는데 정말 거의 고득점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아마 난이도 조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난이도는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고 20문제 중에 뭐 어려운 문제, 생소한 문제는 2-3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너무 오래 잡고 있지 마시고 바로바로 그냥 체크해놓고 넘어가서 나중에 다 풀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럼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